기원전 100년 여름,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그림자가 드리운 혼란의 시대였다. 티베르 강이 유유히 흐르는 수브라 지역의 율리우스 가문 저택에서는 한 생명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바로 로마 공화정의 운명을 뒤바꿀 인물이었다. 저택 밖에서는 마리우스의 인민파가 권력을 휘두르며 로마의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고, 포럼 로마눔에서는 연일 정치적 폭력이 난무했다. 율리우스 가문은 비록 명문 귀족이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아버지 가이우스 율리우스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율리우스 가문의 희망이야. 어머니 아우렐리아 코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로마 정치의 냉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카이사르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 성장하게 될 운명이었다. 어린 시절 카이사르는 어머니 아우렐리아의 엄격한 보살핌 아래 자랐다. 아우렐리아는 검소함과 절제를 중시하는 여성이었고, 아들에게 율리우스 가문의 명예를 끊임없이 일깨웠다. 말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녀의 가르침은 카이사르에게 깊이 새겨졌다. 매일 아침 어린 카이사르는 포럼으로 나가 노련한 정치인들의 연설을 듣고 관찰했다. 그는 어떤 말이 군중을 감동시키고 어떤 논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배워나갔다. 기원전 94년 카이사르는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교사들에게서 그리스어와 수사학, 철학을 배웠다. 그는 특히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웅변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우렐리아는 아들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말솜씨야말로 정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녀는 아들이 로마 최고의 웅변가가 되기를 원했고, 카이사르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원전 86년 카이사르의 숙부이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던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7번째 집정관 재임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마리우스는 인민파의 거두로서 원로원과 귀족파에 맞서 싸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얼룩졌다. 카이사르는 숙부의 죽음을 목격하며 정치의 냉엄함을 깨달았다. 정치에서는 친구도 적도 영원하지 않아. 어머니의 조언은 현실이 되었다. 마리우스의 죽음은 율리우스 가문의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카이사르에게는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다. 기원전 84년 16살의 카이사르에게 중대한 결정이 찾아왔다. 원래 약혼자였던 코신티아와의 약혼을 깨고 인민파의 거물 키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다. 마리우스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고 인민파의 일원임을 천명하는 행위였다. 가문의 어른들은 우려했다. 키나와의 결혼은 너무 위험해. 술라가 귀족파를 이끌고 승기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인민파와의 연대는 자칫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단호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는 코르넬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동시에 이 결혼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전통적인 로마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카이사르는 순백의 토가를 입고, 코르넬리아는 주황색 베일을 쓴 채 율리우스 가문의 저택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기원전 82년 술라가 내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로마에 입성했다. 그는 독재관에 취임하며 인민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했다. 이른바 적화 목록이 포럼에 게시되었고,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죽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젊은 카이사르도 위험에 처했다. 술라는 그에게 전가를 보냈다. 코르넬리아와 이혼하고 귀족파에 협조하면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거부했다. 내 아내는 나의 선택이요, 나의 명예입니다. 그의 대답을 전해 들은 술라는 분노했다. 저 젊은이 안에는 마리우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술라는 카이사르를 위험인물로 간주했고 그의 제거를 명령했다. 기원전 81년 카이사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야 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율리우스 가문이 대대로 이어온 플라멘 디알리스 신관 직위도 박탈당했다. 20살도 채 안 된 청년은 이탈리아 각지를 떠돌며 술라의 추격을 피해야 했다. 산악지대를 헤매고 낯선 마을에 숨어 지내는 동안 카이사르는 생존의 기술을 배웠다. 그는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며 이탈리아 각지의 사정을 파악했고, 심지어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반드시.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 암흑의 시기에도 카이사르는 정치적 연결을 유지했다.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로마에 남아 아들을 위해 귀족들과 접촉했고, 베스타 여신의 여사제들이 술라에게 카이사르의 사면을 간청했다. 결국 술라는 마지못해 카이사르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기원전 80년 카이사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동방으로 향했다. 소아시아에서 군 복무를 하며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마르쿠스 테르무스 총독 휘하에서 복무하며 전쟁의 현실을 배웠다. 칼을 휘두르는 법, 군단을 지휘하는 법,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법을 익혔다. 특히 비티니아 왕국의 니코메데스 4세 궁정을 방문하며 외교의 기술도 익혔다. 카이사르는 니코메데스를 설득하여 로마 함대를 지원받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의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었다. 기원전 79년 미틸레네 공방전에서 카이사르는 용맹을 발휘했다. 성벽을 넘어 최초로 돌입한 공로로 12회의 왕관을 수여받았다. 이 참나무 잎으로 만든 왕관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였다. 전우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카이사르는 이 왕관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다. 전장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군사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충성을 얻고 보급을 확보하고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원전 78년 술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동방에 전해졌다. 카이사르는 즉시 로마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복수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마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정에서 웅변 실력을 발휘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특히 전직 총독들의 부패와 악정을 고발하는 소송을 주로 맡았다. 기원전 77년 그는 마케도니아 전직 총독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돌라벨라를 고소했다. 속주 주민들을 착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 혐의였다. 비록 돌라벨라는 귀족파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카이사르의 변론은 로마 전체에 화제가 되었다. 카이사르의 변론은 칼보다 날카롭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민의 편에 서는 포퓰라리스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동시에 뛰어난 웅변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기원전 75년 카이사르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로도스 섬으로 수사학을 배우러 가던 중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당시 지중해는 해적들의 천국이었다. 로마의 내전으로 해군력이 약화된 틈을 타 해적들은 횡행했고, 심지어 로마 귀족들조차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해적들은 카이사르의 몸값으로 은 2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20달란트라고? 나를 너무 낮게 보는구나. 50달란트를 요구해. 해적들은 이 젊은 귀족의 대담함에 놀랐다. 카이사르는 40일 동안 해적들과 지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해적들에게 자신의 시를 낭송하게 했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무식한 야만인이라고 욕했다. 그는 해적들과 운동을 하고, 때로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다. 해적들은 이 이상한 포로를 신기하게 여겼다. 어느 날 카이사르가 말했다.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기다려진다. 해적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진담이었다. 몸값이 전달되고 석방되자마자 그는 밀레투스로 가서 민간 함대를 모았다. 해적들이 아직 전리품을 나누고 있던 항구를 급습하여 모두 체포했다. 카이사르는 약속대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만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목을 먼저 베어 고통을 줄여주는 자비를 베풀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이지.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사건은 카이사르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위험 앞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고, 한 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그의 복수는 신속하고 확실했다. 기원전 69년 카이사르는 로마 공직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케레스 재무관으로 선출된 것이다. 재무관은 공식 공직 경력의 첫 단계였고, 원로원 의원이 되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같은 해 개인적 비극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아내 코르넬리아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코르넬리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술라의 위협 속에서도 카이사르 곁을 지켰고 딸 율리아를 낳아주었다. 장례식에서 카이사르는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그는 숙부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초상화를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술라 체제 이후 금기시되던 마리우스의 이미지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사람들은 놀랐고 귀족파는 분노했다. 그러나 민중은 환호했다. 마리우스가 돌아왔다. 카이사르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인민파의 계승자임을 로마 전체에 각인시켰다. 이제 두려울 게 없어. 그는 슬픔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코르넬리아의 죽음 이후 카이사르는 정치에 더욱 몰두했다. 재무관으로서 그는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속주에 파견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속주 행정의 실무를 배웠고 지방 통치의 경험을 쌓았다. 히스파니아에서 카이사르는 가데스 신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상을 보고 깊은 감회에 젖었다. 알렉산드로스는 33세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자신은 이미 30을 넘겼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카이사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범하는 꿈이었다. 불안해진 그는 꿈 해몽가를 찾아갔고 해몽가는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대지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세계를 정복할 운명입니다. 이 해몽은 카이사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에게도 위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기원전 68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같은 해 그는 숙모 율리아가 사망하자 그녀의 장례식에서도 마리우스의 초상화를 전시했다. 율리아는 마리우스의 부인이었고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리우스의 유산을 강조했다. 그는 추도 연설에서 율리우스 가문이 신성한 혈통을 강조했다. 우리 가문의 목에는 여신 비너스에서 비롯되었고 북에는 왕들의 왕인 안쿠스 마르키우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율리우스 가문이 신과 왕의 혈통을 모두 지녔다는 주장이었다. 귀족들은 이런 과장된 주장에 비웃음을 보냈지만 민중은 감동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가문을 신성화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기원전 67년 카이사르는 폼페이아 술라와 재혼했다. 그녀는 독재관 술라의 손녀였다. 이 결혼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마리우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던 카이사르가 어떻게 술라의 후손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카이사르에게 이것은 전략이었다. 인민파와 귀족파 양쪽에 발을 걸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계산이었다. 정치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어. 그는 실용주의자였다. 같은 해 로마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중해의 해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에게 특별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호민관 가비니우스가 제안한 법안에 따라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전역에서 무제한의 군사 지휘권을 얻었다. 원로원의 귀족파는 이를 격렬히 반대했다. 한 사람에게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공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은 폼페이우스를 지지했고 법안은 통과되었다. 카이사르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민중의 지지만 있다면 원로원도 굴복시킬 수 있구나.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폼페이우스는 불과 석 달 만에 해적 소탕에 성공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로마는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업적을 이루어야 해. 기원전 66년 폼페이우스는 이번에는 동방의 미트리다테스 왕과 싸우기 위한 특별 권한을 받았다. 마닐리우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폼페이우스는 사실상 동방 전역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카이사르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민중의 영웅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도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동시에 폼페이우스가 동방에 오래 머물수록 로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기원전 65년 카이사르는 쿠루리스 아디리스, 즉 시정장관에 선출되었다. 이 직책은 공공경기와 축제를 관장하는 자리였고 민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320상의 검투사를 동원하여 화려한 검투 경기를 열었다. 검투사들은 모두 은으로 만든 갑옷과 무기를 착용했다. 이런 호화로운 경기는 전례가 없었다. 민중은 환호했고 카이사르의 이름은 로마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는 또한 포럼과 카피톨리움 언덕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임시 회랑을 세우고 귀중한 예술품들을 전시했다. 밤이 되면 횃불이 로마의 밤하늘을 밝혔다.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관대함에 감탄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에는 대가가 따랐다. 카이사르는 엄청난 빚을 졌다. 그의 채권자들은 날로 늘어났고 빚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측근들이 걱정했다. 이렇게 빚을 지면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태연했다. 민중의 마음을 얻는데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 그는 확신했다. 민중의 지지만 있으면 언젠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그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로마의 민중은 카이사르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시기 카이사르는 부유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의 빚을 떠안아 주었다. 대신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의 정치적 야망을 지지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크라수스는 돈은 있었지만 민중의 지지가 없었고 카이사르는 민중의 지지는 있었지만 돈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동맹이야. 크라수스가 말했다. 카이사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원전 64년 로마는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키케로가 집정관으로 선출된 것이다. 키케로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웅변으로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귀족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평민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중간층의 지지도 받았다. 카이사르는 키케로를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봤다. 키케로는 자신처럼 웅변에 뛰어났지만 정치적 노선은 정반대였다. 저 사람은 결국 원로원의 개가 될 것이야.
카이사르는 예견했다. 기원전 63년 카이사르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시작되었다. 먼저 그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최고 신관 선거에 출마했다. 이 직책은 로마의 모든 종교 의식을 총괄하는 최고의 종교적 권위였고 종신직이었다. 선거에는 원로원의 중진들이 경쟁자로 나섰다. 퀸투스 카툴루스와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이사우리쿠스 같은 거물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경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들이었고 젊은 카이사르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카이사르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많은 빚을 내서 표를 매수했다. 선거 당일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저는 최고 신관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로마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우렐리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율리우스 가문의 명예를 믿으렴.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카이사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경쟁자들의 선거구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원로원의 원로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카툴루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카이사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로마의 종교적 권력도 내 손에 들어왔어. 최고 신관이 되면서 카이사르는 도무스 푸블리카, 즉 공공저택에 거주할 권리를 얻었다. 이는 포럼 한가운데 위치한 화려한 저택이었다. 카이사르는 어머니와 딸 율리아를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했다. 로마의 정치 중심부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같은 해 가을, 로마는 거대한 음모에 휩싸였다.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카틸리나가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정보가 집정관 키케로에게 전달된 것이다. 카틸리나는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두 번이나 집정관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빚에 허덕이는 귀족들과 불만을 품은 퇴역 군인들을 규합하여 쿠데타를 계획했다. 키케로는 원로원에서 카틸리나를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가, 카틸리나여. 키케로의 연설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발 연설이 되었다. 카틸리나는 로마를 떠났고 그의 공모자들이 체포되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였다. 원로원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카토는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를 전복하려 한 반역자들이다. 법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일어나서 침착하게 말했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대신 종신형을 제안했다.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탈리아 각지의 도시에 분산 수감하여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키케로는 당황했다. 사형 집행을 막아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때 카토가 다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박했다. 카이사르는 반역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혹시 그도 음모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카토의 공격은 노골적이었다.
카이사르를 카틸리나의 공모자로 몰아가려는 시도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기사들이 칼을 빼들고 카이사르를 위협했다. 순간 카이사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폭력으로 논쟁을 이기려는 자야말로 로마의 적이다. 결국 키케로는 카토의 의견을 따랐다. 반역자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 법적 절차도 없이 로마 시민의 권리도 무시한 채 처형된 것이다.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되었다. 카이사르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원로원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한다. 그는 원로원이 공화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임을 확신했다. 기원전 62년 카이사르는 프라이토르, 즉 법무관에 선출되었다. 이는 집정관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였다. 법무관은 법정을 주재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졌다. 카이사르는 이 직책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말 스캔들이 터졌다. 보나 데아 축제 사건이었다. 보나 데아는 여신으로 그녀를 위한 축제는 여성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남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이 축제가 카이사르의 집에서 열렸는데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라는 젊은 귀족이 여장을 하고 몰래 잠입한 것이다. 그는 카이사르의 아내 폼페이아를 만나려 했다. 클로디우스가 발각되자 로마는 발칵 뒤집혔다. 신성한 의식을 모독한 것은 큰 범죄였다. 더 큰 문제는 클로디우스와 폼페이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었다. 두 사람이 정을 통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 카이사르는 즉시 폼페이아와 이혼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클로디우스를 변호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아내와 이혼하면서도 왜 클로디우스를 변호하는가? 카이사르의 대답은 유명해졌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혹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클로디우스가 유죄라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이는 카이사르의 냉철한 정치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판단을 분리할 수 있었다. 클로디우스는 장차 유용한 정치적 동맹이 될 수 있었고, 카이사르는 그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기원전 61년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번에는 재무관이 아닌 총독으로서였다. 그는 속주를 통치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할 전권을 가졌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 채권자들이 그의 출발을 막고 나선 것이다. 카이사르의 빚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였고, 채권자들은 그가 로마를 떠나면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했다. 크라수스가 나섰다. 그는 카이사르의 빚 중 일부를 보증했고,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로 떠날 수 있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카이사르가 말했다. 크라수스는 미소 지었다. 자네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그것에 투자하는 것뿐이네. 히스파니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먼저 속주의 재정을 정비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다. 속주민들은 공정한 총독의 등장에 감사했다.
그 다음 군사 원정을 시작했다. 루시타니아의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카이사르는 신속하게 군대를 이끌고 진압했다. 그는 뛰어난 전술로 적을 격파했고 새로운 영토를 로마에 복속시켰다. 군단병들은 카이사르의 지휘 능력에 감탄했다. 카이사르 장군은 전장에서 눈부시다. 병사들이 입을 모았다. 카이사르는 전투에서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 섰다. 그는 장군의 텐트에 머물며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고난을 겪었다. 이런 모습은 병사들의 충성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카이사르는 우리를 이해한다. 병사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원정은 성공적이었다. 카이사르는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했고 풍부한 전리품을 획득했다. 이 공적으로 그는 군대로부터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받았다. 임페라토르는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였고, 이는 개선식을 거행할 자격을 의미했다. 카이사르는 만족했다. 이제 집정관 선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어. 그는 속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고 군사적 명성도 얻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잠시 후 제2부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원전 60년 12월 로마 근교 티브르의 크라수스 빌라는 눈보라로 하얗게 덮였다. 지하 서재에 모인 세 남자의 그림자가 벽난로 불빛에 일렁인다. 카이사르가 포도주 잔을 들어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하면 저 원로원의 늙은이들은 발도 못 쓰고 무너질 것이요. 크라수스는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카이사르를 바라본 후 폼페이우스에게 눈길을 돌렸다. 폼페이우스는 굳은 입가로 불편한 침묵을 지켰다. 수년째 원로원의 방해 공작에 시달려온 그는 카이사르의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옛 적수였던 크라수스와 한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다. 카이사르는 이 둘의 오랜 불신과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다. 1시간 넘게 논의가 계속된 끝에 카이사르가 마치 최후의 카드를 꺼내듯 말했다. 내 딸 율리아를 그대 폼페이우스에게 시집 보내겠소. 이 동맹을 혈연으로 견고히 하는 것이요. 이 제안은 폼페이우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타가 되었다. 마침내 세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비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직과 임기 후 관리와 총독직을, 폼페이우스는 농지법 통과를, 크라수스는 동방에서의 군사 지휘권과 세제 개혁을 각각 약속받았다. 이날 밤 공화정의 운명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이른바 1차 삼두정치가 결성된 것이다.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취임하자마자 폭풍 같은 개혁 입법을 단행했다. 그는 원로원의 승인 없이 직접 평민회에 폼페이우스의 병사들을 위한 농지법과 크라수스를 위한 아시아 속주 세금 조정법을 상정했다. 동료 집정관인 마르쿠스 비블루스가 로마의 전통과 원로원의 권위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자
카이사르는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했다. 다음날 포럼 로마눔은 폼페이우스가 동원한 수백 명의 퇴역 군인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몽둥이와 돌을 들고 비블루스와 그를 지지하는 호민관을 둘러싸고 고함쳤다. 카이사르의 법안을 지지하라. 비블루스의 의장단은 구타당했고 두려움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은 흩어졌다. 결국 비블루스는 자택에 연금당한 채 절규했다. 이해할 수 없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있다. 카이사르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무표정하게 법안을 읽어내려가며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평민의 투표를 강행했다. 그의 집정관 임기는 공화정의 모든 관례와 전통을 무너뜨린 훗날 그의 독재 정치를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폼페이우스의 지인인 칼푸르니아와 결혼하여 동맹 관계를 가족 관계로 또 한 번 견고히 했다. 기원전 58년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은 갈리아 트란살피나 속주의 총독으로서 카이사르는 신속하게 제13군단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로 진군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초원과 깊고 어두운 숲, 그리고 로마 문명을 경계와 두려움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수많은 부족들의 영토였다. 그의 첫 번째 중대한 시련은 헬베티이족의 대규모 이주 소식이었다. 수십만에 달하는 헬베티이족이 고향을 떠나 갈리아 서부의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걸 너희도 알고 있다. 그들이 정착하는 그 순간 그 땅은 우리의 적이 될 것이다. 이건 방어전이다. 그는 이들의 이주를 방어해야 할 명분으로 삼고 병사들을 독려했다. 비브락테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헬베티이족의 진영을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한 후 완벽하게 배치된 로마 군단의 방진으로 그들을 괴멸시켰다. 전투 후 그는 살아남은 자들로부터 엄중한 맹세를 받아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그가 갈리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과 초기 군사적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헬베티이족을 격퇴한 카이사르의 명성은 갈리아 전역에 퍼졌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적을 불러왔다. 갈리아에서 가장 용맹하다는 벨가이족 연맹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거대한 연합군을 구성했다. 카이사르는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모든 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속한 행동을 명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산불의 강가에서 네르비이족과 벌어졌다. 카이사르는 적의 주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진지를 구축 중이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수만 명의 네르비 전사들이 쏟아져 나와 로마 군단을 기습했다. 로마군은 순식간에 포위되고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 위기에 빠졌다. 카이사르는 당황하는 병사들 앞으로 뛰어들어 외쳤다. 병사들이여, 네르비족의 야만성을 기억하라. 우리의 훈련을 믿어라. 그는 직접 검을 들고 싸웠다. 그의 갑옷은 적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근위병들은 그를 보호하려고 하나씩 쓰러졌다. 위기의 순간 제10군단을 이끌고 다른 측면에서 전투를 하던 부관 라비에누스가 적의 후방을 기습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전투 후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기에 네르비이족은 거의 멸종되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 승리로 갈리아 북부와 서부의 광활한 영토가 그의 손에 떨어졌고 그의 군단은 갈리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기원전 55년 갈리아의 패권을 확립한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신화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땅으로 원정을 감행했다. 먼저 게르만족의 위협에 맞서 라인강을 도하하는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그는 함선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거부했다. 다리를 짓자. 로마의 기술력으로 강 자체를 굴복시키는 거다. 로마 공병 부대는 카이사르의 명령에 따라 단 10일 만에 나무와 철제 부품을 활용한 거대한 목조 다리를 라인강에 가설했다. 군단을 이끌고 강을 건넌 그는 게르만족의 영토를 위협하고 로마의 위험을 과시한 후 안전하게 철수했다. 이어서 그는 미지일 땅 브리타니아로 두 차례에 걸쳐 원정했다. 기원전 54년 첫 번째 원정은 탐색 성격이 강했지만 두 번째 원정에서는 본격적인 침공을 통해 현지 부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브리타니아의 안개 낀 기묘한 풍경과 전차를 타고 싸우는 켈트 전사들의 기동전, 그리고 혹독한 기후에 로마 군단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현지 부족들 간의 분열을 이용하고 결국 주요 부족들의 항복을 받아내며 로마로 돌아왔다. 이 원정들은 그의 명성을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신화적인 탐험가이자 로마 최고의 영웅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원전 54년 가을 갈리아에서 승전보를 연이어 보내던 카이사르에게 로마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했다. 그의 외동딸이자 폼페이우스의 아내인 율리아가 난산으로 모자 모두 사망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전쟁터의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사령부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사령부 안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모든 것이 헛되어졌다. 율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폼페이우스와의 결혼 생활 동안 진실한 애정으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죽음은 폼페이우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타격을 주었다. 폼페이우스는 율리아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렀지만 그 후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불안정해졌다. 율리아의 죽음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가족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비극이었고, 삼두정치의 균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원전 53년 6월 삼두정치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메소포타미아의 카르의 평원에서 로마 군단은 파르티아 기병대의 기동전과 강력한 복합궁의 화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크라수스의 아들 푸블리우스가 분전 끝에 전사하는 것을 본 크라수스는 완전히 의지를 잃었다. 퇴각하는 와중에 파르티아 장수 수레나스와의 항복 협상 자리에서 크라수스는 살해당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목은 잘려졌고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 2세 앞에서 그의 목에 녹은 황금을 부어 전시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로마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크라수스의 죽음으로 삼두 정치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더 이상 중재할 인물 없이 직접적으로 맞서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원로원은 이 기회를 이용해 폼페이우스를 완전히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기원전 52년 크라수스의 죽음과 로마의 혼란 소식은 갈리아 전역에 퍼졌다. 아르베르니족의 젊은 지도자 베르킨게토릭스는 외쳤다. 로마는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찾을 마지막 기회다. 그는 갈리아 부족들의 대연합을 주도했다. 이는 카이사르의 군사 경력 중 가장 심각한 위기였다.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아 키살피나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다.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야 한다. 지체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소수의 기병대만을 데리고 눈 덮인 험준한 산맥을 기적적인 강행군으로 넘어 본대와 합류했다. 그의 기습적인 등장에 갈리아 부족들은 당황했고 카이사르는 전열을 재정비했다. 전쟁의 최고조는 알레시아 공방전이었다. 카이사르는 산 위의 요새 도시 알레시아를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 길이 20km가 넘는 이중의 거대 포위망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안쪽에서는 베르킨게토릭스의 탈출 시도를 막고 바깥쪽에서는 25만 명이 넘는 갈리아 구원군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지옥 같은 전투를 치러야 했다. 최후의 총 공격이 벌어지는 날 갈리아 군은 로마의 방어선을 몇 차례나 뚫을 뻔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카이사르는 가장 치열한 전선에 직접 나타나 독일 기병대를 이끌고 적진을 가로지르는 기습 작전을 펼쳤다. 그의 두려움을 모르는 듯한 돌격에 로마 군단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결국 갈리아 군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다음 날 베르킨게토릭스는 화려한 갑주를 걸치고 말에서 내려 무기를 카이사르 발 아래 내려놓으며 항복했다. 알레시아의 승리로 갈리아 정복은 사실상 완료되었다. 기원전 51년부터 기원전 50년 12월까지 갈리아를 완전히 장악한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력과 막대한 부를 보유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갈리아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자신의 군단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한 원로원 귀족파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오랜 정적인 마르켈루스를 앞세워 카이사르가 총독 임기가 끝나면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로마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대를 잃은 카이사르를 법정에 세워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카이사르는 라벤나에 있는 자신의 본영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논의했다. 내가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돌아간다면 내 적들은 나를 법정에서 조각내 버릴 것이다. 그는 로마 내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의 태도는 점점 더 강경해졌다. 기원전 50년 12월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지 않으면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겠다. 카이사르는 이 소식을 들으며 루비콘 강을 바라보았다.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내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의 운명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운명은 이제 그의 한 번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기원전 49년 1월 10일 밤, 루비콘 강가에 카이사르는 말 위에서 강을 응시했다. 눈앞의 작은 강은 갈리아 속주와 이탈리아 본토를 가르는 경계였다. 총독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순간, 그는 로마 공화정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다. 제13군단의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지휘관의 결정을 기다렸다. 카이사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로마로 돌아가 무장을 해제하면 원로원 귀족파는 그를 법정에 세워 파멸시킬 것이다. 갈리아에서 쌓은 모든 명예와 업적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제거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면 내전이 시작된다. 로마 시민들이 서로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 그는 옆에 선 안토니우스를 바라보았다. 충성스러운 부관의 눈에는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카이사르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말을 몰아 강을 건넜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뒤를 따랐다. 이 순간부터 로마 공화정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다. 카이사르의 진군 속도는 폭풍과 같았다. 그는 아리미눔을 점령하고 신속하게 남하했다. 각 도시에서 원로원 파벌에 수비되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누구도 카이사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어떤 도시도 포위하지 않았다. 대신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적의 군대를 분산시켰다. 로마에서는 원로원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폼페이우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발을 구르기만 하면 이탈리아 전역에서 군단이 솟아날 것이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퍼졌다. 많은 이들이 재산을 챙겨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다. 카토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우리가 도망치면 공화정은 끝장이요. 여기서 싸워야 하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를 포기하고 동방으로 가겠소. 거기서 군대를 모아 반격하는 것이 현명하오. 기원전 49년 2월 코르피니움에서 카이사르는 첫 번째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원로원 파벌의 장군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가 이끄는 군대가 항복했다. 모두가 카이사르가 포로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도미티우스와 원로원 의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나는 로마 시민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요. 공화정을 구하러 왔소. 그의 관대함은 이탈리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도시들이 저항 없이 카이사르를 환영했다. 3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의원들은 브룬디시움 항구로 후퇴했다. 카이사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배를 타고 그리스로 떠난 뒤였다. 카이사르는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안토니우스에게 말했다. 함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추격할 수는 없다. 먼저 서부를 정리해야겠다. 그는 로마로 향했다.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원로원 의원 대부분이 폼페이우스를 따라 떠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 입성했지만 승리의 행진은 하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공화정을 수호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기원전 49년 4월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로 출발했다. 그곳에는 폼페이우스의 유능한 장군들이 강력한 군대를 지키고 있었다. 여름 내내 이레다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카이사르는 보급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비가 계속 내려 강이 범람하고 식량 공급이 끊겼다.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교묘한 기동으로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결국 폼페이우스의 장군들은 협상을 요청했다.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관대함을 보였다. 나는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 왔지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 남겠다. 항복한 병사들을 모두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이 승리로 서부 전선은 안정되었다. 기원전 48년 1월 카이사르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겨울 바다의 폭풍을 뚫고 그리스로 건너가기로 한 것이다. 누구도 겨울에 군대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카이사르는 움직였다. 그는 소수의 군대만 이끌고 출발했다. 폭풍우 속에서 많은 배가 난파될 뻔했지만 그는 무사히 에피루스 해안에 상륙했다. 안토니우스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면서 카이사르의 군대는 완성되었다. 폼페이우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동방의 여러 왕국에서 지원받은 막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병력 수로는 카이사르를 압도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훈련도가 떨어졌고 지휘 체계도 복잡했다. 두르라키움에서 양군은 대치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진영을 포위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완강하게 방어했다. 몇 달간의 공방 끝에 폼페이우스 군이 카이사르의 포위망을 돌파했다. 카이사르는 심각한 패배를 맛보았다. 많은 병사들이 전사했고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부하 장군들은 후퇴를 건의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말했다. 이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결전을 준비하라. 그는 테살리아 지방으로 이동하며 군대를 재정비했다. 폼페이우스는 이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에게 카이사르를 추격해 완전히 경멸하라고 재촉했다. 폼페이우스는 망설였지만 결국 압력에 못 이겨 추격을 시작했다. 기원전 48년 8월 9일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양군은 마침내 결전을 벌였다. 이른 아침 카이사르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다. 오늘 이 전투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용기를 내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병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우세했다. 특히 기병대는 압도적이었다.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강력한 기병으로 카이사르의 우익을 무너뜨린 후 포위하는 전술을 계획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폼페이우스의 기병대가 돌격해왔다. 카이사르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몰래 예비 보병 부대를 기병대 뒤쪽에 배치해 두었다.
병사들이여 적의 얼굴을 쳐라. 카이사르의 명령이 떨어졌다. 숨어있던 보병들이 돌진하며 창을 적 기병의 얼굴을 향해 찔렀다. 젊은 귀족 출신 기병들은 얼굴에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해 혼란에 빠졌다. 폼페이우스의 기병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폼페이우스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천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군대는 지휘관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대패였다. 수천 명이 전사했고 나머지는 항복하거나 도망쳤다. 폼페이우스는 급히 말을 타고 전장을 빠져나가 해안으로 향했다. 카이사르는 승리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로마 시민들끼리 이렇게 많이 죽어야 했단 말인가. 그는 전장을 둘러보며 탄식했다. 그는 다시 한번 관대함을 보였다. 항복한 병사들을 모두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다. 그는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섭정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패배한 장군을 보호하면 카이사르의 분노를 사게 된다. 그를 죽이고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바치면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48년 9월 28일 폼페이우스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궁정의 사신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정중하게 그를 작은 배로 안내했다. 폼페이우스는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랐다. 해안에 가까워지자 이집트 병사들이 갑자기 칼을 뽑아 그를 찔렀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은 비참하게 암살당했다. 며칠 후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신하들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바쳤다. 카이사르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대는 나의 사위였고 한때는 동지였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폼페이우스의 유해를 정중히 장례 치르도록 명령했다.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며 이집트의 내분을 조정하려 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누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궁전에서 쫓겨나 있었다. 어느 날 밤 카이사르의 숙소에 융단 하나가 배달되었다. 병사들이 융단을 펼치자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클레오파트라였다. 그녀는 동생의 감시를 피해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카이사르를 만나러 온 것이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미모뿐 아니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교양과 정치적 통찰력을 갖춘 여인이었다. 그들은 밤새 대화를 나누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로마의 간섭을 반기지 않았다.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와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궁전을 포위했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으로 궁전에 갇혔다. 기원전 47년 1월부터 3월까지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벌어졌다. 카이사르는 궁전 지역만 겨우 방어할 수 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항구의 함대를 탈취하려 했을 때였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배들을 불태워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불길이 번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전해진다. 포위가 계속되는 동안 카이사르는 직접 전투에 참여해야 했다. 한 번은 적의 기습으로 다리에서 후퇴하다가 바다에 빠질 뻔했다. 그는 수영으로 간신히 탈출했다고 한다. 마침내 소아시아에서 증원군이 도착하면서 포위가 풀렸다. 나일 강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다. 어린 왕은 도망치다가 강에 빠져 익사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여왕으로 즉위했다. 카이사르는 그녀와 함께 나일 강을 따라 호화로운 여행을 즐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애정이 싹텄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소아시아에서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폰토스의 왕 파르나케스 2세가 로마의 혼란을 틈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기원전 47년 5월 카이사르는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시켰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소아시아에 도착해 파르나케스를 기습했다. 젤라 전투는 단 4시간 만에 끝났다. 파르나케스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원로원에 간결한 보고서를 보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신속한 승리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에서 원로원 파벌의 자녀 세력이 다시 뭉쳤다. 카토와 메텔루스 스키피오가 누미디아의 유바 왕과 동맹을 맺고 강력한 군대를 구성했다. 카이사르는 다시 원정길에 올랐다. 4월 6일 탑수스 전투에서 결전이 벌어졌다. 포에닉의 군대는 전투 초기에 카이사르 군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양익에 코끼리 부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 코끼리 부대에 대비해 특별한 전술을 준비했다. 코끼리가 접근하면 투창과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은 후 근접해서는 창으로 코끼리의 다리와 민감한 코를 공격하도록 했다. 카이사르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메텔루스 스키피오는 도망치다가 자결했다. 카토는 울티카 요새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밤을 플라톤의 책을 읽으며 보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봉합했지만 카토는 붕대를 뜯고 내장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공화정 원칙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카이사르는 카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대의 죽음을 부러워하듯 그대 역시 내 승리를 부러워했을 것이요. 기원전 45년 히스파니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아들들이 마지막 저항을 조직했다. 카이사르는 지쳐 있었지만 다시 출정해야 했다. 3월 17일 문다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내전 중 가장 치열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위기에 빠졌고 한때 후퇴할 뻔했다. 카이사르는 직접 방패를 들고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너희는 나를 적의 손에 넘기려는가? 그의 절박한 외침에 병사들은 다시 용기를 냈다. 치열한 백병전 끝에 카이사르는 승리했다. 하지만 많은 숙련된 병사들을 잃은 뼈아픈 승리였다. 폼페이우스의 큰아들은 전사했고 작은 아들은 도망쳤다.
이로써 내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로마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기원전 45년 3월 18일 카이사르는 로마로 개선했다. 4월 원로원은 그를 위해 4번에 걸친 화려한 개선식을 준비했다. 갈리아, 이집트, 폰토스, 아프리카의 정복을 기념하는 이 행렬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장대한 것이었다.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왔고 개선식이 끝난 후 처형되었다.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일부 현명한 이들은 불안한 속삭임을 나누었다. 카이사르가 이제 왕이 되려 한다. 개선식 행렬 중 전통에 따라 카이사르의 전차를 모는 노예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경고는 예언처럼 들렸다. 5월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종신 독재관으로 추대했다. 독재관은 원래 비상시에만 6개월 동안 임명되는 직위였다. 하지만 종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카이사르는 사실상 로마의 절대 군주가 되었다. 원로원은 그에게 금색 월계관을 항상 착용할 권리를 주었다. 이는 그의 대머리를 가리려는 개인적 이유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는 상징이었다. 또한 그의 동상을 신전에 세우고 그를 신격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원로원 회의에서 카이사르는 상석에 앉았고 의원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을 때도 일어서지 않았다. 이는 공화정 전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 수를 9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원로원을 채웠다. 퇴역 군인들과 평민 출신들 심지어 속주 출신들까지 원로원에 진출했다. 수백 년간 소수 귀족 가문이 독점하던 원로원은 이제 카이사르의 도구가 되었다. 기존 귀족들은 분노했다. 이제 원로원에는 갈리아인과 히스파니아인들까지 앉아 있다. 공화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6월 카이사르는 야심찬 역법 개혁을 시작했다. 로마의 역법은 혼란스러웠다. 달의 주기를 따르는 음력과 태양의 주기를 따르는 양력이 뒤섞여 계절과 달이 맞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천문학자들을 초빙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1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다. 이 율리우스력은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훗날 수천 년 동안 사용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개혁을 위해 그 해를 445일로 늘리는 조치는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카이사르가 이제 시간까지 조종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7월 카이사르의 외증 조카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로마에 도착했다.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뛰어난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젊은이였다. 카이사르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옥타비우스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며 정치와 군사를 가르쳤다.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었다.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카이사리온이 있었지만 이집트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없었다. 카이사르는 점차 옥타비우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랫동안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안토니우스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정치적 수완은 부족했다. 그는 카이사르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젊은 옥타비우스가 나타나면서 불안해졌다. 8월부터 카이사르는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속주 통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속주 총독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했다. 세금 징수 제도를 개선해 속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는 속주민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세금 징수권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던 로마의 기사 계급에게는 손해였다.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의 일부 지역에도 식민시를 건설했다. 수만 명의 로마 빈민들에게 해외 식민지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로마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국 전역에 로마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던 기존 시민들은 불만을 품었다.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카이사르는 대규모 공공사업도 추진했다. 포럼을 확장하고 새로운 신전들을 건설했다. 테벨의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로 공사를 계획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기원전 44년 1월 카이사르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동상들이 로마 곳곳에 세워졌다. 어떤 동상에는 신격화된 영웅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그의 초상화가 신들의 동상들과 나란히 전시되었다. 7월이라는 달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카이사르와 가까운 관계였다. 어머니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르의 오랜 연인이었고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아들처럼 대했다. 하지만 브루투스는 공화정 원칙을 신봉하는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조상 중에는 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세운 영웅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브루투스는 밤마다 고민했다. 2월 루페르칼리아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 로마의 전통 행사였다. 집정관인 안토니우스가 발라의 몸으로 염소 가죽을 두르고 거리를 달렸다. 그는 단상에 앉아 있는 카이사르에게 다가가 왕관을 바쳤다. 군중은 침묵했다. 카이사르는 왕관을 거절했다. 그러자 군중이 환호했다. 안토니우스가 다시 왕관을 권했고 카이사르는 다시 거절했다. 이번에는 더 큰 환호가 터졌다. 카이사르는 왕관을 유피테르 신전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로마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왕위를 거절한 것을 칭찬했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달리 생각했다. 이것은 연극이다. 카이사르가 정말로 왕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토니우스가 감히 왕관을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시민들의 반응을 시험해 본 것이다. 브루투스는 이 장면을 보며 확신했다.
공화정이 정말로 끝나는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월 말 브루투스의 집에서 비밀 회합이 열렸다.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음모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카시우스는 과거 카이사르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고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브루투스를 설득했다. 당신의 조상은 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세웠소. 이제 당신이 공화정을 구할 차례요. 브루투스는 망설였다. 카이사르는 나를 아들처럼 대했소. 그를 배신할 수 있겠소? 카시우스가 답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요. 자유를 위한 행동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공화정을 구하는 것이요. 약 6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음모에 가담했다. 그 중에는 데키무스 브루투스도 있었다. 그는 카이사르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지만 역시 공화주의자였다. 그들은 3월 15일 원로원 회의 날을 암살일로 정했다. 그날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로마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가 원정을 떠나면 더 강력해질 것이고 돌아와서는 왕위를 선언할 것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요. 3월 14일 저녁 카이사르는 기병대장 레피두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 중에 누군가 물었다. 어떤 죽음이 가장 좋습니까? 카이사르는 웃으며 답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최고지. 그날 밤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수정했다. 그는 옥타비우스를 주요 상속인으로 지명하고 양자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신의 정원을 로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한 명당 300세스테르티우스를 나눠주라고 유언했다. 3월 15일 새벽 안에 칼푸르니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끔찍한 꿈을 꾸었어요. 당신이 내 품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꿈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이사르에게 간청했다. 오늘은 원로원에 가지 마세요. 제발 집에 계세요. 카이사르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울며 매달리자 마음이 움직였다. 좋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오늘은 회의에 가지 않겠소. 그는 원로원에 병이 났다는 전가를 보냈다. 오전 8시경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카이사르의 신임을 받는 부하였기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설명했다. 아내가 불길한 꿈을 꾸어서 말이요. 데키무스는 웃었다. 그것 때문에 회의를 취소하시렵니까? 원로원이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동방의 왕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를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고민했다. 데키무스가 덧붙였다. 게다가 당신이 아내의 꿈 때문에 회의에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대한 카이사르가 여자의 꿈을 두려워한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소. 가겠소. 그는 진홍색 토가를 걸치고 금색 월계관을 썼다. 칼푸르니아는 울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카이사르는 부드럽게 그녀를 떼어 놓았다. 거리로 나서자 예언자 스푸린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 달 전에 카이사르에게 경고했던 사람이었다. 3월 15일을 조심하시오. 카이사르는 그를 보고 웃었다. 3월 15일이 왔지만 나는 무사하오. 스프린나가 답했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계속 걸었다. 철학교사 아르테미도로스가 달려와 편지를 건넸다. 이것을 혼자 계실 때 즉시 읽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이사르는 편지를 받았지만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들고 있을 뿐 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청원서를 건네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경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극장 인근의 회랑에 도착했다. 원로원은 임시로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안토니우스도 함께 왔지만 음모자 중 한 명인 트레보니우스가 그를 밖으로 유인의 대화로 붙들어 두었다. 카이사르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의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틸리우스 킴베르가 청원서를 들고 다가왔다. 제 형제의 유배를 풀어주십시오. 카이사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요. 킴베르가 더 가까이 다가와 카이사르의 어깨를 붙잡고 토가를 잡아당겼다. 이것이 신호였다. 카스카가 뒤에서 단도를 꺼내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어깨만 베었다. 카이사르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카스카. 그는 뒤돌아서 카스카의 팔을 잡고 천필로 찔렀다. 하지만 다른 음모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카시우스가 얼굴을 찔렀고 카스카의 형제가 옆구리를 찔렀다. 카이사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칼날이 계속 그의 몸을 찔렀다. 23차례의 칼날이 그를 찔렀다. 마지막 순간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보았다. 그도 칼을 들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말했다. 너마저도 내 아들아.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토가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동상 아래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었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다.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의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거리에는 소문이 퍼졌다. 카이사르가 살해당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지만 많은 이들은 두려워했다. 카이사르의 시신은 한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마침내 3명의 노예가 와서 들것에 시신을 실었다.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채 집으로 운구되었다. 암살자들은 칼을 높이 들고 거리로 나왔다. 폭군이 죽었다. 공화정이 살아났다. 그들은 외쳤다. 하지만 기대했던 환호는 들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침묵했고 일부는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브루투스는 불안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랐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공화정의 전통을 파괴한 독재자로 죽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연 개혁가로도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이 유산을 물려받아 마침내 제국을 세울 것이다. 카이사르의 피는 공화정의 마지막 숨결이었고 동시에 제국의 첫 신호탄이었다.
그의 개혁 정신은 살아남아 로마를 변화시켰다. 속주 통치 개선, 시민권 확대, 역법 개혁 같은 그의 정책들은 후대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의 독재는 공화정을 영원히 끝냈다. 이후 로마는 다시는 진정한 공화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카이사르의 일생은 인간의 야망과 권력의 본질 그리고 변화와 전통의 충돌을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였다. 그는 천재적 군사 지휘관이자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권력에 취한 독재자이기도 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역사는 카이사르를 통해 묻는다. 위대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희생해도 되는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독재자와 혼란스럽지만 자유로운 공화정 중 무엇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카이사르의 유산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는 공화정을 파괴했지만 제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그는 독재자였지만 피지배층의 권리를 확대했다. 그는 폭군으로 암살당했지만 신으로 숭배되었다. 이 모순이야말로 인간 카이사르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는 또다시 내전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초대 황제가 되었다. 공화정은 끝났고 제국이 시작되었다. 카이사르가 꿈꾸었던 새로운 로마는 그의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다.